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이 남자는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에 해준 일을 현재 4월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화가 난 상태죠. 상대는 계속 문자로 미안하다, 12월까지 주겠다 라는 약속만을 되풀이하였고, 그 약속은 2월, 3월, 급기야 4월까지 미루는 순간 이 남자는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거나, 처음부터 상대가 속이려 들었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를, 거기에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 알다시피 개인 싸움이 되죠. 다른 선택지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체불임금으로 신고하고 상대가 버팅길 경우 혼자 싸워야 했던 형사, 민사가 이번엔 노동청이 움직여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연락을 받지 않던 상대방은 노동청 연락을 받고서야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드디어 노동부에서 상대를 대면하게 됩니다. 원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게 되어도 그 손실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텐데,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분노가 더 큰 법입니다. 뭔가 오늘 결론을 볼 수 있을까? 반은 분노로, 반은 긴장감으로 노동부를 들어섭니다. 아플싸. 돈을 안 준 상대는 한 명인데 채권자는 이 남자를 포함해 3명입니다. 노동부가 이 한 명을 대상으로 오늘 모든 피해 진정인을 한날 1시에 다 모이게 했나 봅니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노동부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만나 상황 대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상대가 노임을 다 지급했다고 우기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며 진술을 시작해 보지만 근로감독관의 첫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1. 일당 얼마로 계약하고 일하신 거예요? 2번. 아니면 얼마씩 단가를 정하고 일하신 거예요? 실상은 2번의 형태로 계약을 하고 일한 약 25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의 도움을 받고자 민원을 낸 것이었습니다. 2번으로 대답한 순간 근로감독관이 벌떡 일어섭니다. 저희 이거 못 도와드립니다. 나가세요. 네? 이 남자가 근로감독관에게 달려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처음 들은 답변이 이러하였습니다. 못 도와드립니다. 나가세요. 실상은 이러합니다. 노동부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를 도와주는 건 맞지만 모든 노동자를 다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 중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만 도와주겠다는 거죠. 근로자성이라, 그걸 인정받는 노동자라는 건 유튜브에도 많은 노무사들이 설명하고 있지만, 관리자의 관리 감독하에 일했는지, 작업 지시를 받는지, 출퇴근의 근태 관리를 받는지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근로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설명은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근로감독관은 당신 일당제로 일했어? 아니면 성과급, 일명 돈 내기, 칸떼기라고 부르죠. 그 내용만 물어보고는 바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못 도와줍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 입장에서는 일당으로 회사와 계약할 수도 있고, 작업량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는 하도급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라도 일당 계약의 경우 일의 진척 속도가 느리고, 성과 연동제 계약의 경우가 일의 진척이 빠른, 너무나도 당연한 자본주의 상호 니즈에 의해서, 그리고 고용주의 니즈가 반영되어 대부분의 기능공들이 성과 연동제, 칸뛰기, 돈 내기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도 정신노동자, 감정노동자, 육체노동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현장 건설 노동자야말로 순수하게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노동의 가장 본질적인 육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로 명명된 그곳에서 당신은 우리 관할이 아니야 라는 말로 거부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빡치고 열받는 상황은 대단지 아파트 현장에서는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현대건설, 동부건설들의 원청회사가 타일회사에 지급돼야 할 돈을 담보 잡고 있고, 이러한 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대부분의 사고는 소규모 근생시설, 오피스텔, 주택 등의 작은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노동부가 도와주지 않겠다면
이제부터 개인과 개인의 개싸움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나마 상대가 담보 잡힐 재산도 없고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 개막장 너 죽고 나 죽자 스타일이라면 이겨도 내 손엔 아무것도 없는 승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애초부터 피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현장 기능공들은 대부분의 일을 이사 또는 오야지라고 불리는 이들에게서 또는 소장의 연락을 통해 일을 얻습니다. 단연간 거래를 해왔던 사람도 있겠지만 소개를 통해 나라는 사람을 찾아서 연락하는 경우도 많겠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처음 거래하는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작업 노임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오야지 또한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또는 다른 이유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1단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정도 총 견적이 나올 경우에 작업 예상 시간이 8일 정도 예상된다면 하루 인건비 60만원 정도로 계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 입금 확인 후 작업 완료해주는 것보다는 약하지만 최소한 근로자로서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계약 내용을 반드시 문자로 보내놓고 알겠습니다 라는 확인 문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일을 주는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반드시 사진으로 기록해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몇 년을 거래해도 방이동 김이사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으로만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 시 우리는 민사소송을 걸 만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법적 서류 작성을 위한 인적사항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험한 구두계약이 횡행하는 노가다 시장에서 최소한의 자기 보호책을 확보하고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저놈을 속여서 돈을 떼먹어야겠다고 일을 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속이고 돈이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삶의 경험으로 알고 있기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무례하게 보일지 하는 그런 걱정은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할 때 하게 될 그런 걱정의 사이즈보다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럼 몇 시간을 들여 노동청에 방문한 오늘 하루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뻘짓이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몰랐던 상대의 실제 주소와 주민번호는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상대가 형사가 진행되던 민사가 진행되던 난 몰라 내 배를 째던가 하는 막장으로 나오면 이것 또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 이런 모든 상황이 벌어지기 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1번, 작은 현장은 작업 완료와 동시에 입금을 받습니다. 2번, 그게 안되면 1단 계약을 합니다. 그래야 노동청이 도와줍니다. 3번, 인적사항 확보는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요구하면 그냥 너 집에 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후로 몇 달을 마음고생하고 저처럼 시간 들여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직 분노가 가시진 않았지만 가는 길에 들린 휴게소에서 속도 좋게 주문한 떡라면을 순식간에 흡입하는 저라는 남자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믿는 십선비입니다. 집